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인생을 뒤흔든 시련과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분식점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62세 김미영 씨.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과 함께 찾아온 큰딸의 충격적인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힘겨운 투병기와 희망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작년 9월, 미영 씨는 처음으로 심각한 건강 이상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 5시면 일어나 분식점을 준비하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늦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들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남편 정수가 갑자기 떠난 뒤로 혼자서 가게도 꾸려가고 집안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자신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 준호는 군대에 있고 직장 다니는 딸 민지도 바빴어. 그녀가 아니면 이 가게를 지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김치찌개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고,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죠. 옷이 헐렁해지는 것을 보고 체중이 줄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3개월 만에 8kg가 빠졌더라고요. 매일 일찍 일어나 분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떡볶이, 양념을 만들 때 쓰는 고춧가루 향이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맡던 그 익숙한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을 일으켰던 거죠. 단골 손님들이 미영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실은 거울 속 헐쓱해진 자신의 얼굴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벌써 병원에 끌고 갔을 텐데. 그 생각을 하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미영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침대 모서리를 붙잡아서 큰일은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누가 이 가게를 지키고 준호가 제대할 때까지 버티겠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대학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연다는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큰 병이 아니길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한 피로 때문은 아닐 거란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복통과 체중 감소는 분명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지난 3개월간 겪었던 증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복통, 체중 감소.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증상 하나 없이 건강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그녀의 몸도 점점 무너져 갔던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문득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자신마저 아프다니. 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아직 군대에 있는 준호를 위해서라도 씩씩하게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께서 그녀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증상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는 말을 했을 때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거였죠. 인천 성모병원을 추천해 주시면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바쁘다며 문자만 보내왔죠. 결국 혼자서 큰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 문에 병원 검진으로 임시휴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은 복잡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가 하나하나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피를 뽑고 CT 촬영을 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도 받았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검사 전날 마셔야 하는 장세척액은 너무 써서 몇 번이나 토할 뻔했고 화장실을 수십 번도 더 들락거려야 했죠.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게도 못 열고 집에만 있으니 불안한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큰 병원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암이라고 참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잘 들리지 않았고 수술이 필요하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 정도만 어렴풋이 들렸을 뿐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아직 군대에 있고 민지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데 이 큰 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휘청거렸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했습니다. 준호가 제대할 때까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어나 민지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받아주길 바라면서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민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딸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동안 창밖으로 석양이 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며 이 병도 저녁 노을처럼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과 그 이후의 항암 치료까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가게는 또 얼마나 오래 문을 닫아야 할지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수술비와 치료비,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생각하던 도중 드디어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근길이라며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전하자 곧 민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안 왔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철없는 딸이 처음으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군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하필 이런 시기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면회도 갈 수 없을 테고 수술도 받아야 하니까요. 결국 그날 밤 준호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훈련병 시절에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지만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제가 휴가 신청할게요.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말렸습니다. 이제 겨우 2등병인데 휴가를 쓸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아들의 군 생활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엄마가 꼭 이겨낼 테니까 너는 군 생활 잘하는 것만 걱정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엄마의 간병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어떻게 그러냐고 말렸는데 민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도 못 오는 상황이고 혼자서는 수술이고 뭐고 감당하기 힘들 거라면서요. 사실 민지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고 나서 계속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큰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딸이 곁에 있어 준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알아보고 엄마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졌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민지가 수술 일정을 잡으러 갈 때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꼼꼼하게 질문하고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메모를 하는 모습이 마치 남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꼼꼼한 성격이라 무슨 일이든 이렇게 기록해 두곤 했거든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가게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당분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들 걱정하시면서 빨리 나으시고 다시 오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민지는 살림살이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입원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수술 후에 필요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준비하더니 가끔은 엄마, 이거 필요하대요. 하면서 물건을 사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민지가 엄마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 아빠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진 때였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비가 보통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더하면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이 미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죠. 남편은 늘 이게 다 당신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보험료로 내면서도 이게 우리 가족 지킬 방패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4인실로 배정받았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더군요. 수술비며 입원비며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적어도 미영 씨는 남편이 준비해준 보험금이 있으니까요.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민지가 곁에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더니 수술 과정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고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밤이 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 특히 준호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제대하자마자 홀로 남겨질까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엄마의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 아빠와의 일화들. 평소에는 듣기 힘든 딸의 속마음도 들을 수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미영 씨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민지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편의 사진을 잠깐 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 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늘 웃음 짓던 그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걱정 마, 내가 지켜볼 테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은 생각보다 춥고 조용했습니다. 마취 전문의 선생님께서 긴장을 풀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에 밝은 불빛만 보였습니다.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며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여보, 나 좀 지켜줘. 였습니다. 수술은 8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미영 씨가 기억하는 건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느낀 극심한 통증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희미하게 민지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지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미영 씨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지만 항암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도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휴직 기간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계속 간병하겠다고.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병원비 수납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합쳐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나갔다 오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딸의 방을 확인해 보니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고 책상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보험금으로 들어온 모든 돈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를 노려서 딸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다가와 돈을 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온라인 도박으로 시작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야근한다던 날들도 사실은 도박장을 들락거렸던 거였죠. 그제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효녀가 된 것도, 휴직까지 하면서 간병을 자청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울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딸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훔쳐 달아나다니.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민지는 엄마가 암투병에 쓰려고 따로 모아둔 통장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처음 보험금을 남겼을 때 둘로 나눠서 관리해뒀거든요. 하나는 아이들 결혼자금으로, 다른 하나는 노후자금으로. 민지가 알아낸 건 결혼자금 통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딸의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려서. 그것도 제 핏줄이, 제 뱃속에서 낳은 딸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등을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암보다 더한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딸인데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민지의 모든 연락처를 지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지워버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제 미영 씨에게는 군대에 있는 준호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마다 준호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들이라도 이렇게 곱게 자라줘서 다행이라고 그나마 위안을 삼았죠. 암과 싸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딸의 배신까지 겪으니 몸도 마음도 더욱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고 홀로 남을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면 저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겠지. 자신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주사 바늘이 팔을 찌르는 순간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민지가 없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항암 치료실에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 뿐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고 처음 맞는 항암제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치료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 치료마다 4시간씩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드신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씻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담담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어느 날은 치료실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혼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계셨어요. 둘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한결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죠. 치료가 계속되면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단단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민지의 배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강해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 선생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항암제가 잘 듣고 있어요. 암세포가 많이 줄었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마치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항암 치료를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제게 금빛 두꺼비를 안겨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생전에 두꺼비는 복을 물고 온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로또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용기가 났습니다. 자동으로 한 장만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로또 용지를 지갑에 넣으면서 시어머님의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었고 그 힘든 시간을 이제 거의 다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로또 추첨 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숫자가 맞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꿈이라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첨 번호를 수십 번은 더 확인했지만 분명 제가 가진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의 꿈이 떠올랐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민지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기억이 서린 이 집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준호가 제대하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제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자라서 단정하게 빗어 넘길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난 지도 2달이 지났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기다리다가 준호를 처음 봤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젊은 시절 남편과 똑 닮아 보였거든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준호가 저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였습니다. 전화로만 괜찮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이사 갈 거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로또 당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 전날 시어머님의 꿈을 꾸고 그날 산 로또에 당첨된 이야기를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3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새로운 향기였죠. 짐을 정리하다가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대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경영학과로 전과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찬성했어요. 이제는 아들의 꿈을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분식점은 다시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재미도 알게 되었고요. 가끔 민지 생각이 나긴 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파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암투병도 하고 딸의 배신도 겪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 새로운 봄이 찾아왔네요. 축하한다고 안아주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늘에서라도 우리 아들 모습을 보고 있겠죠. 이제는 매일 저녁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요.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투병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론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더니 암투병과 딸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서신 어머님, 그리고 그 옆에서 힘이 되어준 아들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께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또 주변의 가족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